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칭찬 스티커가 아이들 역량 형성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칭찬 스티커가 강하게 남용될수록 아이는 도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 스티커, 즉 보상만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요즘 세대는 이를 성진이라기보다는 속박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을 책임 회피형 제도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관념은 특히 중장년층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세대별 커리어 인식에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죽에서 오래 남아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이 성공 방식이었죠. X세대는 회사 밖에서도 의학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통해 커리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들에게 일은 곧 정체성이자 커리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의 조직에 인생을 걸기보다 조직 바깥에서도 자신의 가능성과 세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두세 가지 일을 병행하면 생계를 유지하고 선택지를 넓히려는 뺀잡너 전략을 취하는 거죠. 앞세대가 하나의 길을 깊고 넓게 다졌다면 요즘 세대는 여러 갈래의 길을 나누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일에 접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런 정체성이보다는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요즘 세대에게 커리어란 기업이 주는 명함이 아니라 내가 쌓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 위치보다 시장에서의 이동 가능성을 더 중시합니다. 예전에는 몇 년차 대리, 어느 회사의 팀장이 그 정체성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그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즉 조직 기반 커리어에서 개인 기반 커리어로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리더라는 자리가 두려운 이유가 명확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한 조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며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세대는 이를 성진이라기보다는 속박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들을 책임 회피형 제도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책임 형태를 바꿔서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조직에 대한 책임보다 스스로의 삶과 커리어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더 중시합니다. 즉 조직을 위해 헌신하라는 구호가 아닌 내 커리어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계하라는 명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65%, 중학생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에는 성적과 미래에 대한 불안 외에 실수에 대한 두려움, 혼자 하는 행동에 대한 불안이 상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잉 보호를 받은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는 낮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결정 회피 경향이 굉장히 높고 실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발적 회피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런 보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며 누군가 항상 정답을 제시해 주길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학령기 후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까지 쭉 연결됩니다. 너의 세상을 바꾸라의 저자 마이클 응거와 실제로 회복 탄력성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고통의 경험 없이 절대 길러줄 수 없다고 말이죠. 가정과 학교는 실패를 교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재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에게 왜 못했냐 라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칭찬 스티커보다 실패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잘했을 때 칭찬 스티커를 주는 것처럼 실패했을 때 실패 스티커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칭찬 스티커가 아이들 역량 형성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칭찬 스티커가 강하게 남용될수록 아이는 도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 스티커, 즉 보상만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반면 실패 스티커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헬리콥터식 양육은 정답을 빨리 찾는 방법만 가르칩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정답이 없는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힘을 자라게 해주죠. 이게 왜 안 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문제를 네가 다시 한번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으로 아이의 문제 재구성 능력을 키워주고 암기형 과제보다 탐구형 또는 프로젝트형 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질문에는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일단 자막을 한번 보시고 다음지 4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필요성 분배, 2번 실적에 따른 분배, 3번 평등 분배, 4번 노력에 따른 분배.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자, 이를 다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2번 실적에 따른 분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함을 결과 중심의 보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관념은 특히 중장년층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해당 조사를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수도권 소재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신 것처럼 3번 평등 분배가 52.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를 본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와 비교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의 공정함이란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이었고 그 성과는 노력과 능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더 잘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지 않냐 라는 이런 가치관은 한국 사회가 경험한 산업화, 경쟁적 교육제도, 취업시장의 구조와 맞물려 오랫동안 작동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대학에선 스펙으로 줄 세워지고 기업에서는 실적으로 성과평가받는 일련의 구조는 모두 이 사고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은 결과보다는 시작점의 차이, 경쟁에 들어서기 이전에 불평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의 돈줄 인맥도 없어. 사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스펙을 쌓을 기회도 공정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압도적인 환경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들은 성과의 결과가 정의로운 보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운, 환경의 복합물이라고 느낍니다. 경쟁의 시작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 결과도 공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세대는 강한 횡렬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직적인 위계보다 같은 선상에 있는 관계를 더 선호하고 공정함에 역시 균등함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단독으로 상을 받거나 인정받는 일이 생기면 집단 내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쟤 뭐야? 왜 쟤만 받아? 라는 시선이 표창받은 당사자에게는 외로움과 부담을 주고 나머지 직원에게는 배제된 느낌과 상실을 줍니다. 때문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장기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대학에서는 팀플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근데 팀플이 협력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리더 한 사람에게 과하게 몰리는 경향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창시절 팀 프로젝트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체득한 리더 회피 경향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조직에서 사람들은 리더가 되는 것을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리더의 책임은 무겁지만 권한은 제한적이고 성공해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죠. 더군다나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이런 희생과 감정 노동을 수반하는 자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팀 프로젝트를 통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 학습은 리더 포비아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전 세대 심지적 경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협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디자인 회사인 이 아이디오는 No Genius Alone, 혼자 천재는 없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급진적 협업을 조직의 기본 규범으로 둡니다. 프로젝트는 항상 다양한 전공자들, 예를 들면 인류학자, 엔지니어, 경영학자,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등이 섞인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을 갈등이 아니라 창조의 자극으로 다루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오는 직무보다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성과 중심이 아니라 협업 태도 중심입니다. 프로젝트 팀장도 경험이 많거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리더로 뽑지 않습니다. 도전의식이 뛰어나며 경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를 보면 모두가 리더처럼 보입니다. 형식적인 리더일 뿐 모두가 리더라는 자세로 활동하는 거죠. 아이디어에서 이런 경험을 한 의사인 직원은 어느 정도 경험을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디어에서 계속 머물러 일하기를 원합니다. 협업이 주는 가치에 매료된 것이죠.